내용은 저번 달에 다뤘던 거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전국 상황이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더군다나 최근에 정규 식용 의사 관계로 굉장히 좀 개강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말 좀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바로 지금 영국의 가장 신부님들 발언이 폭발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은 시기적으로 또 문제를 풀려는 쪽의 움직임도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말이 돼가고 예산 문제 때문에 터지고 있는데요. 대선 개입 논란은 여야 관계가 좀 순조로웠다면은 진행되는 순서로 봐서는 이미 검찰의 추가 기소는 없는 단계로 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사업적인 판단 영역으로 상당히 넘어갈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야 관계가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되면서 계속 그것이 정치성에 남아있게 됐고, 또 이제 정적의 천주교 정의변 사례라는 문제가 터졌지만 다른 교계로 계속 일단 하순부터 12월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적인 진행은 마무리돼가는 추세이지만은 오히려 장밖의 정치적인 파장은 계속적으로 확산된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단 여기서 꺼내겠습니다. 이번에 정의구현 서재단 시공이사 특히 박창신 씨, 박창신의 신부의 연풍도 공격 단언을 가지고 지금 여권이 이제 대대적인 지금 비판을 하고 박 대통령은 직접 가지고 아마 취임 이후 가장 강한 톤의 좀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면 비판까지 하고 국민 분열, 공론 분열 얘기까지 꺼내고 그런 상황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과잉 대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박 신부가 그날 그 발언, 전체 발언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이 그 부분에 관한 이제 그 내용 표현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좀 이제 너무 이제 나간 바랍니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전체 중에 한 그날 얘기했던 거에 이제 그게 이제 한 부분 일부분이었었고,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그날 사세단 시국미사의 전체이고 그것이 이제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그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집중적인 지금 공격을 벌이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다른 지금 정략적인 지금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는 일단 박 대통령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런 방구 지금 말이 없이 청와대나 새누리당이나 거기 정작 핵심은 이제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이제 말도 없이 바로 그 연평도 그 발언 부분만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이거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저는 박 대통령 사퇴 요구를 이제 차단하려는 그런 이제 공세적인 이제 대응이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른바 이제 그 종북 프레임을 가지고 사제단의 시공부사까지 그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그 사퇴 요구가 종북의 다른 쪽으로까지 지금 확산이 되려는 움직임, 이거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제 그 공격에 지금 나선 그런 어떤 차단의 포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런데 그 과잉 대응의 과정에서 좀 지나친 지금 대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이제 많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강한 경고의 얘기, 이거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 지금 느껴질 정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게 정국이 어떤 정상화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이 상황이면은 전국이 혼돈해서 이거 어떻게 수습이 될 길이 없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듭니다.
예, 저는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두 번의 그 서로 각기 다른 쪽으로서부터 이 흔들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기득권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득권으로부터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처단했기 때문에 인수위 직후부터 취임 초까지는 기득권들이 집중적으로 흔들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인사 실패라든지 불통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일부 제공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일단 정권을 약체화를 해서 어쨌든 그 기득권과 딜을 하게 만들자라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요. 최근에 그 박신부의 발언은 결국은 그 2004년에 탄핵과 같은 야권이 지금 대선을 불복하겠다는 심리가 누군가는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은데 이 법적으로 좀 자유로운 신부들이 나서서 대신했다고 보고요. 신부에 이어서 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박 신부가 말에 그 일부 그 트집이라고 잡을 수 없는 것은 그 직후에 CBS라든지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런 매체에 출연해서 컴퓨터 선거 부정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세웅, 박창식. 이 부분은 단지 현 여건이 발언에 한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거나 공기세를 차단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심에 하고 싶은 말이 일단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심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국정원 댓글이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이지만은 개인 한 명이 지난 총선 시기에 한 50일 동안에 3,500만 건 이상의 트윗을 확산시키는 수 있는데 국정원이 몇 년간에 120만 건, 그것도 특히 선거 관련해서 60만 건을 몇 년간에 했다는 것이 대선을 갖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 당시에 이명박 원성의 국정원이 과연 박근혜를 도우려고 했는가. 박 대통령조차도 스스로 이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잘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맥락이 이 수사라든지 이 사법부의 판단에서 나오기 전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결국 무리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전국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서로가 타협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타협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안이나 예산은 교류할 것이고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이 사태에서 어느 쪽 선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에 한 1년 년 이상을 쌓아온 그런 어떤 공방들이 끝이 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이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 이야기를 이렇게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국민 전략에 기반했지 않나. 예를 들면 51대 48%의 어떤 지난 어떤 대선 구도 이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본인이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모습도 보이질 않았다. 이런 속에서 상당히 우려를 했더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은, 이 국민들을 갖다가 어쨌든, 디바인된 룰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러움을 갖다 표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박창진 신부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천주교 같은 경우가 부산 시국미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지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근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오불간언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우리 이 사회 여러 이 집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무 자기 특보가 없다, 자기가 시킨 적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황상민 심리학 교수 말이 하면 여왕의 지위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현재 21세기 어떤 민주주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문제에서 또 다른 어떤 이 나라의 지금 어려움이 저는 중첩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아침자 종안신문 보면 전부 다
이 뭔가 내란이 터진 것 같은 이런 전부 다 이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이 문제가 아까 김만한 박사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뭔가 정치 쪽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연말이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이런 모습이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 두국민 전략을 갖다가 아예 뭐 지금 아까 말한 지방선거 아니 끝까지 가겠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우려스럽기 때문에 정말 이 야당을 떠나서 예를 들면은 이 대통령이 정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인식하는 어떠한 이 계기가 뭐 여야를 통틀어서 뭐 좀 말하면 여왕의 심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이 결정적인 어떤 전환의 계기가 뭐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이 발 걸렸다라고 하는 강경 발언이 뭐 당연히 예상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면을 좀 슬기롭게 갔다면 저는 야당의 대응 방식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흔히 지금 감사원장 문제하고 예산 문제, 야당이 이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연말에 몰아칠 것이다라는데, 사실 민주당 등을 보면 그렇지만 않단 말이죠.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서 뭔가 선택적으로 협조할 여지가 있는 국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으로 갔을 때는 야당이 좀 정치적인 싸움을 강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뭐 반쪽 국민들이라도 어쨌든 간에 공감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가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대응이 오히려 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 것이 이 정도의 강경 대응은 필요하지만 이 다음에 푸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은 뭔가 방향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단적인 예가 지난 9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의 맥을 못 추게 만들었던 핵심적인 문제가 NLL 문제였었는데, 그리고 야당은 NLL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그 지지도성에서 타격을 받았고, 그랬지만 그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여당이라든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덜 받느냐? 그걸 물고 늘어져가지고 집권 초기에 뭔가 정비가 됐을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연말까지 몰려있다. 만약에 NLL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더라면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권 초기에 문제를 가지고 다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최근 국면에서 이런 이념적인 사상적인 논쟁을 아까 김동준이 표현한 대로 거의 내란 수준까지 끌어올려버린다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는 이런 논쟁을 거치다가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권 전반기를 지나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풀어야 될 책임과 필요성도 저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계속해서 지금 스스로가 악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집권한 지 이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이제 사퇴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한 이제 국면으로 간다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안 가져갈 수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퇴 요구까지 굳이 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국정원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상기획 문제에 관해서 일단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비춰지는 걸 이제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이 정말 큰 잘못이었다는 거에라는 어떤 신호를 좀 보냈다면 그런 식으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거 역시도 박 대통령의 어떤 대응 방식이 나온 이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발언을 혹시 보면은 마치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그거로 이제 전달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그 전국의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한 이제 우려,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그 방식으로 과연 시국을 수습을 할 수 있을지, 해결할 수 있을지, 전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이제 봅니다. 당연히 뭐 지금 51대 49의 어떤 대선이 있었던 사회에서, 민주주의 한다는 사회에서 뭐 대통령 그 사퇴 요구 목소리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거를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반대를 마치 그 부용하겠다는 듯한 그 어조로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데서 얘기하는 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반대 세력이 그러면 그런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반대를 그러면 이제 포기를 할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박 대통령 자신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치달을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는 포기하고 통치를 가지고서, 공안적인 통치를 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풀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야권에서의 시각이 굉장히 갈수록 더 주관적이고 편협해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박근혜 정권이 문민정부 이후의 정권들을 한번 봅시다. YS 정권, DJ 정권, 노무현 정권, 그것과 박근혜 정권이 그때보다 더 부패하고 또 그때보다 더 인맥을 갖다가 더 협소하게 싸우면서 끼리끼리 이너서클로 다 해놓고 그때보다도 더 민주화가 후퇴되고 더 공안이고 또 더 친재벌적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유사일에 대선이 끝났는지 지금 1년이 되어가는데 대통령이 돈 문제로 대선 과정에서 유일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은 지금 유일한 대통령이고, 그 다음 정경유착이라든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본질적인 이런 문제에 고리를 끊었고, 야권이 봤을 때는 미흡하겠지만은 어쨌든 경제개혁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수 정권으로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이니 유신핵이니 독재니 하는 용어들이 야권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만의 입장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반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안이라고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걸 인정 못하는 보수 세력들이 결국은 몰고 몰아서 탄핵까지 몰았지만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청 안에서도 이명박 진영과 입장이 다르고 재벌들하고도 입장이 좀 다르고 그 통치 기반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있죠. 이런 약점들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강경하게 몰아서 건들기에 나섰고 결국은 정권을 조기에 레임덕시키거나 더 나아가서는 퇴진시킬 수 있으면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어떤 야권의 이 내심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지금 이 유신시대인가 공안 독재인가 탄압인가 저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용 문제에 있었어요. 지나치게 저도 DJ 정권 때 정부에서도 이랬고 당에서도 있었지만은 지나치게 이 종북 좌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회주의나 진보 진영은 다 포용하고 정부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종북 좌파 성향으로 갔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 와서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고 이명박 정권은 왜 못했느냐 하도 문제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문제에 손을 대다가는 방금이 한 자기 약점이 있을까봐 손을 못 댄 것이 보수 정권이 당연히 손을 대는 보수 정권으로서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 야권이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지금 해석하는 어떤 이 정치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이 80년대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협소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논제는 결국 야권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지금 균형하고 있는 중에서 분단 체제라니 굉장히 저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김만한 박사님께서 NLL에 대한 문제 제기 없었다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초반기에 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NLL 부분들이 왜 이 정문론으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거는 대선 당선에 대한 어떤 불안감, 위협, 이게 승리할수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저는 또다시 악마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금방 우리 한 소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종북 좌파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북 프레임이랄까요? 종북 모델이라는 부분들이 현재 그 우리가 이 지난 2000년 6.15에서 이 전쟁 끝났다 선언에 정말 온 국민 100% 대한민국이 다 환호했어요. 물론 1, 2%가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부분들이 다시게끔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이거 불안감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고 그 불안감에 어떤 이 침을 쏘은 게 바로 저는 NLL 논쟁을 시작한 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은 대선의 전략상 그 이루어진 행위였다 이렇게 그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그랬고 근데 이 악마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은 이 보수가 뭐 이 이인재 의원 말에 의하면 냉전 보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냉전 보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악마의 유혹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리 한소영 이야기한 대로 그간의 의정 활동에서 보였던 모습은 상당히 원칙적이고 소신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개혁적이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그 대통령 대선이라는 어떤 그걸 통해서 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본인이 준 메시지들은 정말로 예를 들면은 뭐 4대 악법 처리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복지, 경제 민주화 정말 시대 정신과 딱딱 들어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그런 메시지를 던져왔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한 부분이 컸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 넘을 수 없는 강을 갖다가 저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부분과 맞바꿨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을 집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해서 정말 한국적 보수, 건강한 보수의 어떤 이 세력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떤 집권 세력으로 해서 자기 이 역할을 갖다 해낼 수 있는 그게 못 되다 보니까 또다시 저는 이렇게 냉전 보수 예를 들면 우리가 종북 프레임이라는 그 악마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저는 그게 빠져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 예, 아까 황 수장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어찌 보면 그동안에 좀 과도하게 정북 좌파적인 경향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중심축을 좀 제대로 다시 정비하려는 그런 시도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로 보자면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이명박 정부하고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최근에 이 문제가 박근혜 정부가 비슷하게 대응하고 있지만은 시작은 이명박 정부 때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 정국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정의 주도 세력들이 상당히 그 상황의 심각성을 그렇게 보고 있었고 야당 자체를 사실은 정국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문건에 나오는 정국 세력의 정권을 잡아서 만든다는 얘기는 뭐 특정 진보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통째로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그 작업이 저는 국정원이니 보훈처니 모든 것을 작용했었다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보자면 이것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본인하고는 직접 책임은 있다고 어려운.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에 같은 대응을 하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 대응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내부에 있었던 그 국가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념적인 노선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몰아갔는지는 제가 좀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그런 것을 국민 앞에 내걸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에 대응 양상 속에서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도 있었지만 새누리당을 왜 바꿨습니까?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제안했던 것은 상당히 이런 그 이념적인 편협성으로 극복하자라는 시도도 굉장히 있었고 이후에 대선 공약 과정에서 대통합도 그런 맥락으로 갔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응 양상을 보면은 전혀 딴 판으로 갔었기 때문에 원래 박근혜 판으로 가버린 그런 양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판단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있는 과도한 그 야권의 조금 정부 편향성을 시도하려는 좀 바람직한 중심에서는 그런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냐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본다.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대북 정책이나
또 더 나아가서 그 각종 이념에 대한 관용 정책들이 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만 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거 봅니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DJ 정권이나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이 포용을 하고 국민들 전반과 소통을 했느냐? 그럼 인사에서 탕평을 했느냐? 그리고 재벌이나 이런 부분과 기득권과 차단을 했느냐? 그건 솔직히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한국 역사상에서 재벌과 가야장 유착됐던 정권이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분을 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어느 정권이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을 노무현 정권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공안 정권이었어요. 엄청나게 사찰도 당하고 미국 간첩으로 몰렸어요. 그거 다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건 주관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이 뭐 다른 정권들은 문제가 있는데 박근혜 정권은 완벽할 거라고 말을 했고 왜 완벽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른 정권들과 상대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바라볼 때 박근혜 정권이 공안 정권이고 과거 핵이고 이런 부분이 오르는 저 남북 정상회담만 해도 한번 바라봅시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또 대선 결과를 좀 뒤엎기 위해서 또 남북을 가스전을 해서 정상회담을 한 3번쯤 해서 자기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근데 박근혜 정권은 정상회담을 제안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적으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북한이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제스처를 분명히 보여달라. 그러면 정상회담을 하든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교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그 정권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지 너무 그렇게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 근데 노무현 정권이 대기 유착이 가장 그렇죠. 심했다는 것은 그 삼성과의 관계 삼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핵심 도시, 기업 도시부터 한 6개 정도의 도시들을 했습니다. 골프공화국이었고 재벌들은 정경련의 요구에서 재벌들에게 투기판을 내려줬죠. 땅을 마음대로 개발하죠. 200조의 토지 보상금이 풀렸습니다. 그건 진보 좌파 진영에서 농협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투기 정권을 열어서 한국 사회에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격차를 영원히 수습되지 못할 만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1년차 박근혜 정부 평가를 하는 것은 과거 정부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를 비교하자 그런 취지보다는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 첫 해가 중요하고 그 첫 해에 어떻게 이제 지금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 청사진을 펼치고 또 그걸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국력을 결집시켜내느냐 이런 문제가 첫 해에 작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반복해서 하고 어떤 해법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하고 과거 정부를 비교해서 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좀 논의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우려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빨리 정리됐어야 될 대선 이후에 어떤 돈으로 하는 부정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책임자가 저걸 하거나 하면 되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했다 이 문제가 아까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또 그 책임자가 하고 앞으로 재발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그런 선에서 빨리 그걸 하고 본래의 어떤 국정 과제, 경제 민주화나 또 이제 경제 살리기나 아니면 또 복지 문제 이런 등등 그거로 좀 가야 되는데 다른 게 실종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거를 통한 무슨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정치적인 어떤 타협과 절충을 아무것도 찾아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됩니다만 좀 어떤 해법이 없는지 그런 걸 좀 한번 같이
붙여서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에 이제 가지고 뭐 다른 정권에서 든지 뭐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당연히 좀 지났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그 비판 세력에 대해서 또는 야당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정권이 있었는가? 돌아보면은 적어도 민주화된 이후에는 찾아볼 수 없었고 87년 적어도 아마 노태우 정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뭐 기억이 이제 들 정도로 아무튼 근래 적어도 민주화 그 이후에는 정말 좀 찾아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이제 뭐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 대통령 특유의 좀 이제 오기 정치 이것이 지금 결국은 이런 그 대결식 정치를 계속 이제 시중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저는 뭐 박 대통령이 뭐 특검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야권이 공조해서 뭐 계속 특검 이제 요구하고 있지만은 아마 안 받을 거로 이제 보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여권은 청와대는 결국 뭐 어떤 야당과 또는 비판 세력과의 어떤 그 타협을 통한 뭐 이런 어떤 시국의 어떤 수습이나 해결은 아마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은 거로 좀 판단이 되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뭐 구태여 어떤 자신이 양보를 하거나 어떤 비판 세력과 타협을 하는 방식으로 풀지는 않겠다. 아마 이런 판단이 선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뭐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의 어떤 그 의중은 뭐 더 이상의 어떤 뭐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 뭐 수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번에 그냥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모든 전국을 이제 반전을 시켜가지고 주도권을 다시 이제 쥐고 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근데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 그 취할 국정 운영의 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반대 세력 또는 비판 세력과 어떤 대결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비판 세력, 반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들까지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껴안는 부분은 껴안으면서 그러면서 국가 전체를 이제 경영을 해나가는 그런 자리가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자리인데 저는 너무 박 대통령이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다 제쳐버리고 야당 세력과 비판 세력과 정말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하는 어떤 오기식의 어떤 리더십으로 너무 지금 이제 가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고 이 상황이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뭐 시국 또는 어떤 전국의 어떤 호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전쟁을 딛고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저력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난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에서의 그 대선 개입 부분들이 사람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정말 우연한 그 계기에 의해서 그것이 적발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닐까. 그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전부 다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이게.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뭐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그게 나왔지만 12월 16일 날 11시에 뭐 댓글 없다. 왜냐면은 이 경찰의 그 발표가 당시에 이렇게 이 골든 크로스를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지지도가 겹치면서 넘어가는 그 시기에서 그게 예를 들면은 그 당시 집권 세력이 정보기관이 뭐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선에 영향 어느 정도 미쳤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검찰이 청와대에서는 뭐 자기들이 뭐 총장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했지 우리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까지 이야기 됐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그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음에 구속까지 하려다가 어떤 이 법무부 장관하고 그 관계에서 그걸 언론에 다 났잖아. 일주일간 그 한 게. 그러면서
선거 위반으로 기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총장을 갖다가 그 사퇴시키고, 그 이후 우리가, 저는 일기 박근혜 정부의 이 하나 포인트를 잡아라 이러면 8월 초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 임명이라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그 이전에 예를 들면은 이 대통령이 볼 때, 집권 세력이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던 것이 뭔가 질서정연하게 체계 있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래 보는 거야. 그때부터를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공안 통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에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는 위치였지만 점차 이렇게 그 사실로 이렇게 그 되고, 윤석열 팀장이 그 공소장 변경하고 국정원 그 직원들 긴급 체포한다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보통 우리가 내부 기관에서 그런 그 이 폭로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그 사람들 한 말이 거짓말이었던 적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조영건 지검장이 물러나면서 마치 자기가 이게 뭐 민주당을 갖다 뭐 도울 일이냐 이 말을 없던 것처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 퇴임사에서 이야기를 한 걸 며칠 전에 봤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러던 차에 지금 이제 그 트윗글이 이제 그때도 놓고, 지금 이제 또 제2 공소장 변경을 해서 120만 건 이상이 나왔다. 황선생 아까 한 사람이 뭐 300몇만 3,500만 건. 3,500만 건 하는데 뭐 120만 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처음에 뭐 열 몇 개 댓글, 열 몇 개니까 우리가 뭐 바로 몇 달 전에 국정조사 할 때 그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댓글 뭐 실수해가지고 뭐 무슨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속아웃을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뭐 100만 건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JTBC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예를 들면 이 국정원 특이 부분들을 받는 게 옳다. 그게 20 몇 프로, 24%고, 특이와 특검을 같이 받아야 된다. 양특, 이른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게 무려 한 45% 정도 내가 되더라고요. 이미 지금 이제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거는 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마당에서 이거 어떻게 그걸 해야 될 것이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박근혜의 그 친위 세력들은 예를 들면은 여전히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강경으로 이렇게 가서 어쨌든 이 문제를 갖다가 넘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죠.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민주화의 세례를 받은 사람,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이 민주화를 이룬 그런 국민들이라는 거죠. 그게 절대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87년의 민주화라는 것은 그 박정희 그 시대의 그 숱한 세월을 갖다가 거기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절망하고 또 투쟁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87년도에 전두환 이후에 그게 국민들이 이뤄낸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이 몇 년, 이명박 몇 년, 5년,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가 이것으로서 그걸 저는 잠재울 수 있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되려면은 정말 혁신의 어떤 그 계기가 있어야 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면 입이나 눈은 가릴 수 있을까요? 혹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NLL 관련요, 이게 대선 후보 시절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불안한 승리에 대해서 그걸 대기에서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가능할 수 있는데,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 NLL 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걸로 거지 아까 시작했던데요. 만약에 집권한 이후도 전략적으로 했다면 아까 김문구 대표가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가 표방해왔던 국정의 중심으로서의 국정수행보다는 반쪽 전략을 택하려고 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었다고 봐지고요. 시국 관련 지금 미사 논란 나온 것도 저는 같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단 현상 자체도 저런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는데요. 본질이 사태하고 최근 상황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 본질이지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연평도 포격으로 연결시킨 것은 국민들의 조금 공감을 얻기 어려운 거였었고 그 핵심 내용도 조금 어렵게 만든 소리가 있는 거였다. 왜냐하면 그 성직자들의 이런 활동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보편적인 공감을 받는 보편적인 신뢰를 받았을 때 사회적인 메시지에 힘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 오히려 그래서 박근혜 정부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양식이 좀 보편적인 신뢰를 깨트리는 쪽으로 좀 강하게 공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지고요. 제가 양비론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 시대 민주화 이후 시대인데 성직자들이 나서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내용 자체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가 벽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나선 거 아니냐. 저는 내용의 심각성 그런 차원보다는 뭔가 대응 양식이 벽처럼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해버린 것이지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공감하는 쪽이면은 수용하는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면은 이것을 야권 전체로 몰아가기보다는 대통령이라면은 그런 쪽은 소수라고 몰아붙이면서 제외시켜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국민을 포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방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동대 대표가 지적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반쪽만 보고 반쪽 전체를 문제가 있는 쪽으로 분열세 내지는 뭘로 몰아붙이는 쪽으로 간다면 그렇겠지만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 정권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먼저 뭐 한국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정권이 있었습니까? 뭐 4년, 5년 단임제 정권의 한계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번에 그 신부들의 그 문제들은 그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다가 뭐 지난 대선 부정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에 이 개강이 되어서 그 정도 이야기까지 나왔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정치적으로 형식적인 민주화가 완성된 이후에 저는 운동권들을 주류가 방향을 잃었다고 봐요. 그 이후에 이 신부님들이나 이 신부님과 비슷한 기독교, 불교 분들이 해온 일들을 보면 전부가 반미 친북적인 일관성입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종북 문제를 가장 적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그 반미, 친북 갈등의 모든 문제에 나는 한 번도 개입 안 한 적이 없이 그런 문제 이슈를 주도해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과의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시비,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 문제하고 이런 어떤 반미 친북적인 문제가 전부 뒤섞여서요. 통으로 굴러가고 있는 문제에서 어디까지가 정리할 부분이고 이제 어디까지가 매듭지을 부분인가가 사실은 연석회의나 이런 틀 안에서 정리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가 특위는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을 한다면 한번 봅시다. 자, 국정원 직원이 120만 개 중에 그 중에서 뭐 대선 관련된 건 60만 개인데 원글은 지금 2만 개인지 몇 개인지도 모르고 1차적으로 한 부분에서도 2만 7천 개가 철회됐어요. 윤석열이 한 거면 다 믿는다. 그 재판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어떤 계정으로 몇 개를 했는지 특정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못해요. 검찰의 공소장 변경 내용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분명한 일탈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이명박 정권이 심리전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이나 사이버 사령부에 자기 정책을 홍보하다가 대선 시기에 그 다음에 자기가 퇴임 이후가 걱정돼서 여러 가지 글들을 확산시켜서 전파시키고 적들을 공격하다가 이런 일들이 엮여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 이명박이 박근혜를 도우려고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분권적 개헌을 안 한다고 얼마나 압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의 댓글 문제를 수사하고 처벌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는 특검을 해야죠. 근데 이 국정원 개혁 문제를 특검으로서 해결할 수 있던 부분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 해서 됩니까? 그러면 김대원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2007년에 국정원 직원이 박근혜 이명박이 사찰회가 들고 다녀서 언론사를 통해 월간지에 보도시킨 것도 해야 되죠. 지금 이번에 한 국정원 직권의 트윗에서 그게 국정원 직권의 트윗이라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이라고
남들이 압니까? 그냥 일반 트윗하고 똑같죠. 전공로나 전교조 사람들이 행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각기 수천만 개, 수억 개씩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벌을 하고자 하는 거고, 국정원이 이런 일들을 사이버 사령이나 국정홍보처나 이런 데서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일이 대선에 예를 들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일을 가지고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거. 이 문제에 있어서 야권 스스로가 선을 그어야 특검도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특검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다고 보면 야권이 기존의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대선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공직자의 대선 중립을 전부 다 포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유리한 것만 가지고 특검을 합니까? 왜 유리한 것만 가지고 특검합니까? 아니, 지난 과거서 평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옛날 걸 다 하자고 지금 현재 현안 문제를 가지고 산다는 거.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거기서 방송을 큰 말인데 그 누구더라? 전공 이서구 씨 예를 들면 전공로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특검을 한다면 막 자기 동의한다 뭐 이러더라고. 같이 하면 되지 그러면. 그리고 지금 그 문제에서 가지고 현재 트윗이나 이것이 서버가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지금 수사 공조 요청을 해놨고, 그런데 그 수사 공조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건 법무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윤 팀장 마지막에 할 때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그래서 자기가 바로 법무부의 당사자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 통해서 이야기들 뭐 어떻게 되고 있나? 도대체 그왜 아무 소식이 없냐 한 게는 좀 이렇게 하여튼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었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것도 법무부를 통해서 공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요 지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수사 외압 논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간으로 해서 한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서로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도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사퇴에 반대하는 게 사퇴를 한다든지 짜든지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저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중단된다고 봐요. 이게 아니 엄연하게 51.6%라는 취지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럼 그거 갖다가 사퇴해가지고 지금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나?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 주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을 일이 절대 없다 이야기했는데, 그거야말로 본인의 주관적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와에서도 이렇게 이해창하고 관계가 어떻든 간에 예를 들면은 정권 재창출은 전임 대통령은 도울 수밖에 없어요. 재창출을 위해서는 DJ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재창출하느냐 교체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니까 그것은. 그랬을 때 저는 윤상현 현재 누님이라 부를 수 있는 7세 중에 7세. 아니면 부른 적 없대요. 없대요. 한성규가 불렀어요. 한성규가. 그것은 윤상현 수석부 대표가 자기들이 과거 정권에 뭐라고 표현했죠? 과거 정권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랬나? 하여간 그런 말을 던졌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가 엄밀히 말하자면 어쨌든 대선 때 이 국가의 책임자는 박근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들이 너무 갈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졌더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쪽에서도 이게 그냥 간다고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초강경으로 간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민 여론이 그전에는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드러나고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우리 황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특검을 정부에 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특검은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지. 우리나라 특검 해가지고 뭐 할 때 했지만, 뭐 그 제대로 된 적이 있냐고. 근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쟁을 용광로에 녹아내고 또 다음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특검의 역사는. 그래서 막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반전의 어떤 카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도 계속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부분에서 어쨌든 특검을 수용하고 가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연말 내년 그 지방선거 가기 전에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여야가 어떤 최소한의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정부로 지금 이 국가기관 대선 논란에서 넘어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예. 질문할게요. 지금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랑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저는 그 아까 이창선 박사가 이전에 노태우 정부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 한 정권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는데 그게 뭐 대통령의 리더십만 있는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여당의 기능이 이렇게 실종된 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야당을 그렇게 완전히 벌리고 했던 것은 결국은 여당이 없어지기 때문인데 그 책임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것도 여당이 뭔가 정치적인 기능을 회복하면서 서로 뭐 이야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여당의 선수들이 오히려 청와대가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흔히 요즘 쓰는 용어로 정쟁을 주도했던 것이 여당의 앞장선 윤상현 등을 포함한 이런 사람 아니었나라고 봐집니다. 제가 늘 예로드는 것이 이명박 정부 시기를 여러 가지 정당들 비판하는데 이명박 정부 초반 때는 저는 내부에서는 친이 친박 분열이라고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당으로서는 환멸을 만드는 요인이 됐다. 또 제3의 쇄신파 더불어서 그래서 뭔가 뭐 촛불 정부에 대해서 대하는 데에서 이런저런 의견도 나오고 홍준표가 대표할 때 오히려 여당이면서도 친서민을 주장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활력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1년차 때는 이런 목소리가 전혀 불가등하게 가끔 정몽준, 이재호 한마디씩 메아리 없이 한마디씩 흘리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특징으로서 여당이 실종된, 여당의 기능이 실종된 데 있었지 않았나 그걸 좀 추가적으로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글쎄요. 왜냐하면은 뭔가 그 시절에도 김무성 대표랑 그 의원이랑 어쨌든 간에 뭐 이 세종시 때문에 그래 됐지만 실제로 그 전에 예를 들면 그 친박 이른바 친박들이 무슨 그 뭐야 이 정말 박근혜만 쫓아다니는 어떤 이 그처럼 보일까봐 우리도 정치 그룹화로서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하자라고 이 김무성 의원이 이야기했더만 그거는 뭐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이 따릅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갖다가 잘랐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한 문장 또 채 안 되는 그 발언 가지고서 친박 의원들이라는 게 그 뜻이 뭔가를 갖다 전부 다 그걸 갖다가 한다고 정신. 그 제가 한번 친박 모임에 그 당시에 여의 포럼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박근혜 치마폭에 쌓이지 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제가 그런 말 해서 한 1분간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제 친박 이 정치인들이 못 벗어나고 있다 이죠. 예를 들면은 그 치마폭에서 예를 들면은 이명박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헤쳐나갔다면 지금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박근혜만 쳐다보고 대통령만 쳐다보고 또 충성 경쟁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갖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서청원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김무성 대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하고.
그게 또 이재명 의원의 역할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풀리는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힘들이 모아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해보니까 황영철 의원이나 지금 그 이전에 민본 21을 한 사람이고 지금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는 특검 못 받을 이유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특검으로서 이 전국을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전에는 그래도 그 개혁 소장파의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랬지만 지금 그 자체도 완전히 지금 이제 그 분해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여간에 그런 움직임들도 저는 새누리당에도 이 생존을 위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전국 협국과 관련해가지고 그 대통령의 그 시국 상황 인식의 문제점 또 그다음에 여권의 어떤 그런 그 지금 좋게 말하면 일사불란함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 정치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끌어나가는 리더십이랄까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담아내는 어떤 그런 그것이 부재함 이런 것들이 상황을 더 그렇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이었다고 보고요.